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재무회계, 우리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뭐 하냐면 회계 이론 하는데, 자, 이 부분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회계학 공부에 있어서 늘 강조드리지만 줄기가 있고 이렇게 격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회계 이론은 줄기예요, 격가지예요? 옆에 있는 격가지다. 그럼 왜 공부 처음 할 때 격가지부터 합니까? 저한테 약간 공부하는 방법, 적응할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드리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 용어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는 거. 그럼 여기 공부하는 방법 뭡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그 부분, 그 키워드, 그 표현 방식, 이런 것들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 이론을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할 텐데, 우리 기본 이론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문제풀이 할 때 저랑 대화가 통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재에 있는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그 부분, 거기만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죠. 우리 항상 반대말을 잘 아셔야 돼요. 재무회계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게 관리회계죠. 우리 뒤에 나중에 배울 원가 관리회계인데 이때 관리회계다.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뭐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죠. 경영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관리회계고, 그러면 재무회계는 다른 말로 기업회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회계인 재무회계는 결국 뭐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그래서 이 회계학의 기본적인 거는 정보 전달. 그래서 그 정보 전달이라는 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재무보고다. 이 재무보고는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나 어떤 채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걸 우리가 재무보고라고 하고, 그 재무보고에 대한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뭐다? 재무제표다.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결국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회사의 어떤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니까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것만 보자.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한 거는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무제표 나와 있죠? 재무제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겠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항상 이게 나와요. 여기 주석 있죠? 주석도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주석도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다음 중 뭐 옳은 문장, 틀린 문장 할 때 틀린 문장으로 뭐냐면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다음 공부하는 요령이 있으니까 요걸 좀 살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재경관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여기라고, 여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무정보의 종류에 여기 보면 재무제표 있죠? 예, 재무제표이고 특히 강조드리는 게 여기서 여기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우리 이 재무상태표를 우리 BS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렇게 제가 약자로다가 BS, 그럼 요게 재무상태표.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 이제 공부하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계 원리는 하셨을 거니까 이 BS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10장 자본에 가서 열심히 배울 텐데 이 포괄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우리 손익계산서는 우리 IS를 적는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우리 IS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그래서 우리 수업 목적상은 재무제표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데 요거 뭐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얘네들은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정보이긴 하지만 재무제표는 아니니까 시험 문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예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또는 문장으로 말하면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그게 틀렸다고 이렇게.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 등이 있어요. 이건 재무제표 아니에요. 당연히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란 말이 나오죠. 수요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요구죠. 그러니까 누가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누가 재무정보를 요구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투자자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주식 투자자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이제 뭐예요?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연예인들 그죠? 연예인 실명도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얘기할게요. 그냥 뭐 임창정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혹시 이게 막 뭐 주가 조작된 게 아니냐. 근데 아무튼 뭐냐면 주식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한 이 회사 주식이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누가 회사에 이 재무제표를 요구하는가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투자자. 근데 항상 이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주식 투자자 이렇게 생략돼 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자는 뭐냐면 여기 투자 목적은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또는 내가 앞으로 투자할 이 주식이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투자 목적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문장이에요. 여기 보면 수탁 기능 목적에 여기 수탁이란 말 나오죠. 수탁이란 말은 뭐냐면 부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뭘 부탁한 거예요? 내 투자금을 잘 좀 운용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현대 자동차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업하면 돈 벌 것 같은 사람 모이세요. 그게 현대 자동차의 주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은 가지고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동차 생산해서 파는 거 그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영자를 선임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경영자를 선임한다. 그럼 그 경영자가 뭐냐면 경영자한테 주주는 자기의 돈을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경영자는 그 돈을 부탁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펀드 매니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수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 이제 돈을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영업 실적도 잘 나고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경영자를 계속 선임하는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뭐예요? 해촉하고 다시 이제 다른 경영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야구팀에 감독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감독을 데려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예요? LG 트윈스가 우리 우승해보자. LG 트윈스가 옛날에 이상훈, 그죠? 제가 이제 잠실 야구장 이상훈 보러 그때 이상훈이 언제적 이상훈이에요. 근데 그때 우승을 하고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승에 막 목말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LG 트윈스 막 선수들 보면 뭐 자꾸 뭐 이렇게 시계를 가리켜. 그게 뭐예요? 우승하면 시계 주겠다. 뭐 롤렉스 시계 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회장님이 막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이 목말른 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염경엽 감독을 이제 데려다가 그 우승을 하겠다. 그게 결국 뭐냐면 여기는 수탁 기능의 목적하고도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회사,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리기도 하고 또는 경영자가 정말로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다. 근데 아무튼 지금 드리는 설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하고 자,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을 또 보자. 자, 여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 누구냐면 여기 나와요. 은행이나 은행.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은행이 돈 빌려줄 때 뭐예요? 재무제표 갖고 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행 가서 이제 돈 뭐 전세 자금이 됐든지 간에 또는 뭐냐면 아파트 구입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근로소득 있으면 뭐 쉽게 말하면 연봉이 얼마인지 그게 결국 뭐예요? 이자하고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채권자는 쉽게 말하면 은행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돈 빌려줄 때 뭐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그 다음에 주주도 결국 뭐예요? 어떤 회사 주식 투자할 때 뭐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래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란 말을 씁니다. 재무제표 보고 주식 투자하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거보다 뭐예요? 묻지마 투자. 또는 뭐냐면 누가 뭐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그걸 테마주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이제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유소를 차리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줄어들 거고 이렇게. 그럼 과연 누가 주유소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장이 과연 밝을 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주유소 있잖아요. 그죠? 그 주유소를 이제 어떤 회사가 다 이제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가 과연 밝을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밝지 않을 거죠. 왜? 점점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늘어날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밝은 사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결국 뭐냐?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 매출이 조금씩 줄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있고요. 전통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어요. 대형 이제 쇼핑몰 같은 데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새는 뭐예요? 온라인이죠. 쇼핑 같은 거 할 때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이마트는 이런 데도 매출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라든가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가 온라인 판매 있죠.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집중하지 않는다면 금세 시장에서 도태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이 채권자라고 하는데 은행도 돈을 빌릴 때마다 재무제표를 본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비율 분석 같은 거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기타 정보 이용자는 펴는 거 있으면 안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나왔으니까 좀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국가도 세금 같은 걸 거둘 때 결국 뭐예요? 채무제표를 보고 세금을 거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보공사 체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에 어떤 사업하려면 재무제표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 받아먹고 나서 공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건실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공사 또는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기료가 낮다고요. 지하철 요금이 낮으니까 걔를 올려야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이런 요금 같은 거를 막 올리게 되면 물가가 너무 많이 뛰니까 서민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다 뭐다?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요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무정보에 공급이란 말 나와 있죠. 아까는 우리가 수요를 받고 이제 공급이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어떤 약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쪽이 있고 정보를 필요한 쪽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달하는 놈이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전달한, 즉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놈은 언제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하니까 유튜브에다 아예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선물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막 조작해. 그러니까 모든 방송인이 뭐니 이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무 정보에 대한 이 공급에 보면 여기 공급 규제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런 게 없으면 뭐예요? 다 사기꾼들, 온천지가 다 사기꾼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시 보세요. 회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자. 그게 바로 재무회계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보를 만드는 놈이 언제든 뭐예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뭔가 법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얘를 외감법이란 말을 씁니다. 이 법 이름은 이제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외감법에 근거해가지고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우리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런 기준을 그거를 원칙이라는 말을 쓴다. 원칙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규칙이에요.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요, 법,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지켜야 될 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용어상으로는 요 용어를 아시면 돼요. 여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영어를 잘 봐보세요. 여기 generally가 뭐예요? 널리, 일반적으로, accepted, 받아들여진, 인정된. 어카운팅이 회계고 프린서플이 원칙이니까 얘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러니까 널리 이제 보급된 회계 원칙이다. 근데 얘를 줄여서 뭐라 한다? 여기 있죠. 영어 약자로 GAAP, GAAP 해서 얘를 GAP이란 말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이거 시험. 우리는 항상 시험을 생각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회계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0년 초반이죠. 오늘은 이제 2023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곧 2024년도가 이제 다가올 텐데 결국 뭐냐면 2000년 초반부터 뭘 했냐면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럼 요거를 IFRS라는 말을 씁니다. I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국제. 여기 F가 파이낸셜 재무. R이 리포팅이고 S가 스탠다드. 그러니까 얘를 있는 그대로 하면 뭐냐면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인데 요걸 우리말로 번역할 땐 얘를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K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을 좀 국뽕이란 말을 쓰고 K 이렇게 뭐 K-팝이니 뭐니 그죠? 그래서 여기도 KIFRS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용어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그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자 여기 뭐냐면 한국 회계 기준 3티어란 말을 쓰죠. 세 가지 체계가 있다 이런 뜻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 우리 재경관리사는 예로 나온다. 예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고 우리 이거 말고 뭐냐면 전산회계 이런 시험이 있어요. 전산회계는 요걸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걸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언급하는 거는 여기 재경관리사에서는 요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회계 배웠는데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다르.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셨던 거는 아마 요거일 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거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KIFRS.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시험 문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외감법이 있어요. 외감법. 그리고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 회계감사라는 게 있어요. 회계감사. 회계감사가 뭔지만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 주주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주주한테 정보를 전달한다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거 회사가 자기의 재무제표를 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에다가 성적을 기입하는데 내가 기입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A-인데 에이 이거 하나 이렇게 할까? 아이고 씨. 그럼 얘가 뭐가 돼요?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는 A-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본인이 A-다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가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살짝 이렇게 그어볼까? 그럼 갑자기 뭐가 돼요? A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회계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이렇게 공표할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들리란 말이에요. 회계법인에 가서 만들어진 게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여기에 맞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 걔를 회계감사라는 말을 쓴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는 모든 법인은 다 IFRS를 적용받는다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중에서 누구 여기 있죠. 이거 주권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 있죠. 뭐 증권회사라든가 은행 이런 데만 IFRS를 쓰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뭐예요? 감사를 받지만 그냥 일반회계 기준, 즉 IFRS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뭐냐면 여기 외감법 적용 대상은 무조건 IFRS를 적용해야 돼. 틀렸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RS 특징이 있죠. 가끔 가다가 이게 또 나와요. 국제회계 준수 IFRS의 특징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공정가치 평가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반대말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반대말이 뭐냐면 공정가치의 반대말은 역사적 원가고 취득 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계속기업의 가정은 뭐예요?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고 정리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청산할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계속 쭉 이어져 나갈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평가할 필요가 없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해하고 똑같냐면 1세대 1주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의 집값이 뭐 평당 1억 원 넘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공행진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겁니다. 당신 강남에 이제 뭐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 아니냐,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세금을 더 내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사 갈 게 아니에요. 계속 저는 강남에서 태어났고 계속 여기서 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할 마음이 있으면 집값이 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는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이 없고 여기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예요. 그럼 굳이 뭐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가치 평가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IFRS는 뭐냐? 그래도 웬만하면 공정가치 평가를 좀 더 많이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반대말을 잘하는 거예요. 반대말. 공정가치의 반대말은 뭐냐?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취득 원가라고 한다. 즉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액으로 장부에 적고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역사적 원가주의 또는 취득 원가주의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만 좀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이 역사적 원가를 쓰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 BS라고 하면 자, 뭐냐면 여기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하고 뒤에가 더 나올 겁니다. 시가총액. 이게 주가의 합이에요. 자, 요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자산이 있는데 자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롯데를 한번 해. 롯데. 거기 우리 롯데 시그니엘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잠실 말하는 잠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그쪽에다 이렇게 그 건물 같은 거를 이제 높게 짓는데 그 땅이 있어요. 땅을 갖다가 만약에 50년 전에 만약에 10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2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원가를 쓰게 되면 얘는 계속 100억 원이니까 만약에 다른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빚도 없다고 하면 자본이 100억이라고요. 하지만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시세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2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계속 우리가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사적 원가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자본하고 시가총액이 안 맞는다. 이런 괴리감이 있죠. 그런 거를 최대한 좀 이제 좀 좁히고 하려면 뭐가 되냐?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니까 항상 이 회계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이고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계속기업을 더 강조한다면 역사적 원가를 강조하는데 지금은 공정가치평가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거고 IFRS는 그래서 결국 뭐냐? 공정가치평가를 점점 확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정가치평가, 여기 공정가치 측정을 대폭 허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평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그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역사적 원가의 공정가치평가가 이제 느낌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래요. 이렇게 저도 결혼한 지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 아직도 사랑하냐? 그럼 제가 물어보죠. 혹시 우리 이혼할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 사랑을 왜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헤어질 마음이 없자니까 사랑을 측정하지 말아라 그냥 계속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거죠. 헤어질 거라면 우리가 사랑을 좀 부족하게 하니까 헤어져야지. 그러니까 헤어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뭐예요? 굳이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라.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정가치 평가가 그거예요. 자산을 처분할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굳이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처분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평가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자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란 말이야. 내 자손 후대 계속 여기서 살 거 여기서 이걸 처분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는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는 언제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처분해가지고 또 돈 좀 보태서 다른 데 가볼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평대 아파트 살고 있으면 처분해가지고 돈 좀 더 대서 한 30평대로 가볼까? 30평대 있는 사람은 40평대로 가볼까? 지역으로 말하자면 저기 이제 외곽 쪽에 있는 사람이 좀 서울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요거고 수업 목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 그리고 여기 밑에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공정가치 모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물자산 있죠? 여기 순공정가치 측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테마가 된다. 근데 이거 다 뒤에 가서 다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지 말고 편안하게 영화 보듯이 보란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보면서 다 나올 문제 다 찝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잖아요. 우리 40문제 나오잖아요. 그 40문제가 다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문제 풀 때 이제 설명을 좀 최소화하고 빨리빨리 이제 많은 문제를 풀고 하려면 뭐예요?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 중심의 회계다.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뭐냐면 또 이런 걸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A 회사와 B 회사가 있어요. 여기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이 A 회사가 아버지 회사고 B 회사가 아들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 지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80%를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과반수예요. 50%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 B 회사는 무조건 A 회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안 들으면 안 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주총회를 열고 결국 경영자를 누가 A가 임명하는 거예요. A가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내 꼬봉, 내 말을 잘 듣는 걔를 임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B 회사는 무조건 A 회사 말을 듣는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같은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뭐냐면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뭐냐면 A 회사가 B 회사한테 물건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B 회사가 다시 A 회사에 물건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런 행동, 우리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활동이 없어요. 마치 주가 조작하는 거고 또 지금 들어보니 생각하니까 우리 주가 조작하는 게 그렇죠. 통정거래가 뭐 하는 겁니까? 짜고가 뭐예요? 내가 너 이제 얼마에 팔려고 이제 공고를 내면 뭐예요? 걔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걔가 또 뭡니까? C라는 놈한테 넘기고 또 C가 D. 근데 사실은 뭐예요? A, B, C, D를 누군가가 다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 라더견 나오면서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다 그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 법률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질은 너희가 한 통속이잖아요. 그럼 너희 전체를 그냥 하나의 회사인 걸로 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라면 뭐가 좋냐면 내부 거래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실체 밖으로 나가면 매출이에요. 실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건 뭐예요? 그거는 매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실체 밖으로 팔아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면 내부 거래를 제거해서 경제적 실질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런 얘기가 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칙 중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인정되는 회계 처리가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중에서 B를 규칙으로 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규칙 중심은 뭐냐? B만 인정되는 거예요. A와 C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게 원래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SNL 알죠? 그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누구 나오냐면 뭐 주연형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주연형이 이제 뭐냐면 거기 그때 고수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제육볶음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뭐 제육볶음 뭐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그때도 뭐냐면 그냥 누가 저는 이거 하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제육이 맛있으니까 제육을 먹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A, B 필요 없다고. 대한민국은 그냥 B로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와 B가 극소수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 B로만 우리 통일해서 회계 처리 해버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 통일시키는 거. 그러니까 막 메뉴 시킬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나, 아이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누구는 뭐 라떼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마끼아또 뭐 먹을 필요 없다고 그냥 야 라떼로 통일해. 약간 이런 느낌이 규칙 중심이에요. 근데 IFRS는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한국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규칙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법대로 하자 그냥 규칙 정해놓고 무조건 다 여기다 다 때려 맞춰. 약간 이런 식이라면 IFRS는 뭐다? 원칙 중심이고 원칙 중심은 뭐냐? 요것도 인정되고 요것도 인정되는 게 원칙 중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칙 중심을 하게 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걸로 했습니다. 야, 그래도 B가 좋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A가 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 크게 내면 된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한문철 TV가 있어요. 우리 교통사고. 저도 이제 즐겨보는 그런 교통사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거기에도 뭐냐면 우리가 우회전 지금도 했잖아요. 그죠?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인정하고 이렇게도 인정하고 이렇게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IFRS는 뭐냐면 그냥 적절하게 그 운전자의 판단.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우회전할 때도 뭐예요? 앞에가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정지선에서 멈추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도 말 많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그러면 여기서 일단 무조건 멈추라고요. 멈춰요. 이렇게. 여기 정지선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 거기서 안 멈춘다고요. 왜냐면 여기 우회전 돌 때 여기에 사람들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정은 뭐예요? 여기 정지선. 여기서 멈춰. 우회전할 때 여기서 멈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규칙 중심과 원칙 중심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대한민국 원래는 규칙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다? 원칙 중심. 운전자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봐서 안전하게 운전하라. 이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할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그래서 예, 우리 수업 목적성은 뭐냐? IFRS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옛날 대한민국 회계는 뭐예요? B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뭐다? A도 알아야 되고 C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량이 엄청 늘어났다. 그래서 실제로 IFRS가 대한민국에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서점에서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뭐냐면 공저자라고 하죠. 이제 이 책 하나를 내는데 저자가 16명 있는 거예요. 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겠어요? 워낙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하나씩 야 유형자산은 네가 맡고 무형자산 네가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이렇게 다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제 해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야 우리 16명이 작업했으니까 공저자 16명으로 다 해가지고 책을 낸 그런 책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여기 우리 뭐다? IFRS 이걸 말을 바꾼다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원칙 중심이 아닌 규칙 중심 틀렸다고요.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FRS의 특징이 있어요. IFRS의 특징.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어요. 개념 체계. 여기는 이제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단원이 또 바뀌고 우리 개념 체계에 대해서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다 머릿속에 정리 잘 되시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재무제표 종류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IFRS의 특징. 그다음 IFRS를 적용하는 거는 상장법인, 그죠? 금융회사만 하는 거니까 우리 회계 감사를 받는 모든 법인이 IFRS 틀렸다고요.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